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법 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여기 기라성 같은 선배 연구자님들을 뵙고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떨리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 문제를 연구해 오신 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법학자의 전문성 차원에서 환경 보건에 관한 최근의 이슈들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저의 간략한 발표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행정법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행정법을 전공하면서 이제 국가가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특히 이제 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가 결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되는지가 항상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처음 연구를 할 때 아시다시피 리치 유럽의 화학물질 규제를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환경 보건에 관계되는 여러 문제들을 좀 돕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추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환경 피해 구제에 관해서 최근 한 10여 년 정도 동안에 법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일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토론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문제들이 발전되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러 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드릴 수 있는 것이 환경피해구제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환경분쟁조정법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두 법의 개정이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법들 개정이 갖고 있는 의미와 과제와 그런 한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처음에 그러면 환경 피해 구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 피해가 뭔가에 대한 좀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여기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도 느끼셨겠습니다만 처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약간 이제 먹고 살만하고 나면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절실한 문제에서 우선순위 조금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외한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환경 피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연이 피해를 받았다는 그런 환경 피해를 말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인간이 입는 피해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각종의 자연의 오염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자신의 건강과 재산과 정신의 피해를 입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환경 피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나 아니면 개인이 어떤 활동을 경제적 활동이겠죠 주로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여기서 나와 있는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피해를 받으면 그것을 환경 피해라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 구제해 줄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이 어떻게 고민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환경은 굉장히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 피해라고 하는 것도 분산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입는 피해가 집약되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구제가 사실 좀 어려웠죠. 근데 대단히 비극적이게도 그러한 피해들이 집약되어서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이런 가습기 살균제도 그렇고 아니면 무슨 각종 사고들 때문에 단순히 조금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피해가 생명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로 연결되는 일이 나타나면서
이 환경 피해라고 하는 것이 보건적인 성격과 재난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환경 보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환경부에서 다루어지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를 구제할 때 갖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은 첫 번째로는 누가 어떤 범위에서 피해를 입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책임을 물리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법에서는 책임을 진다는 것은 법을 위반했다는 게 전제로 되어 있거든요. 법이 위반되려고 하면 결국은 법을 어겼다는 거하고 너한테 책임이 있는 과실이나 고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어야지 그 사람한테 제대로 책임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간단하지가 않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 그러한 환경상의 원인하고 그 사람이 입고 되는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일들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불가항력이나 천재지변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구분해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통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 제도는 어떤 한계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먼저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그 앞에서 나오는 인과관계라든지 위법성 판단도 문제지만 불법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돈으로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을 원상을 회복하라가 원칙이 아니고 돈으로 물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해를 돈으로 어떻게 산정할 건가가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한 구제를 받을 때도 똑같이 정부가 과실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을 물을 만한 원인이 있어야지 정부한테 국가 배상을 물릴 수가 있고, 배상이 아니라 정부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보상을 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냥 보상을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물어주려면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구제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새만금이나 이런 자연 피해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보면 일단 정부가 불도저식으로 이걸 추진할 때 일단 사건을 스탑시켜 놓고 다툰 다음에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따져야 되는데 일단 스탑시키도록 하는 이 집행정지 제도라고 하는 게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대는 하고 있는데 이미 사업이 다 진행됐고,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하면 매몰 비용을 주장하면서 이미 다 지은 걸 어떻게 라고 하면서 이걸 이제 이렇게 부담이 되는 다 지은 것을 법원이 취소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뭐 잘못됐지만 하는 수 없어, 이런 결론이 대부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강제를 하기도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과학적 증명의 난점. 여기 이제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의 소통 속에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법률가들이 쓰는 언어와 과학자들이 쓰는 언어 간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제해서 실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법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법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환경정책기본법을 보면 환경 피해가 발생하면 과실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지우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민사 책임의 예외를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정해둔 것이죠. 그리고 잘 되지는 않지만 환경분쟁조정법을 보면 분쟁 조정에 대한 거긴 하지만 분쟁 조정을 할 때 아까 돈으로 물어주라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원상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손해배상 대신에 당사자한테 원상 회복을 하라고 하는 제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래도 이건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게 기존의 내용이었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좀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환경 문제에 대한 그런 특히 환경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법들이 계속 제정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2009년에 환경보건법이 제정되어서 산업단지 지역 주민의 건강이 피해가 발생했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환경 피해를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해성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성면 이제 피해가 이제 현실로 드러나니까 성면 피해 구제법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다 상세하게 설명드릴 환경 오염 피해 구제법이라고 하는 것을 2016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2017년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생활화학 제품 살생물제에 대한 법률이 또 만들어졌고 개정되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작년에 환경분쟁조정법이 환경조정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은 무슨 내용이냐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법은 제가 이 법을 만들 때 해설서를 쓸 때도 좀 관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뭐 큰 의미가 있는 법은 아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단 이 제도의 모델은 독일 환경책임법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법은 그러니까 결국은 민사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정부와의 관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민사 구제를 위한 것인데, 계기는 이제 구미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해서 이런 큰 사고가 났는데 공장이 망하거나 자빠지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피해를 어떻게 보전해 줄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점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설계는 환경책임법하고 독일 환경책임법하고 계속 거의 같은데, 특징이 제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로는 모든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설의 설치, 어떤 공장에서 말하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생활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화학 공장이 대표적인데 화학 공장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를 해주는 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신에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환경 피해 구제의 한계라고 읽어드렸던 책임 문제를 무과실 책임을 하도록 하고, 일단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환경 문제에서 배상을 받으려면 정보가 너무 불균형하기 때문에 원고가 정보를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보 청구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가해자에게 정보를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두었고,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 같은 것도 만들어 두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현실 세계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게 환경책임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각종 중요한 공장들한테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사고가 나면 그 보험에서 피해를 구제해 주도록 하는 문제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 환경 피해 오염 피해 구제법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보험을 만든 다음에 보험료에 대해서 재보험을 들게 해서 재보험료 같은 것들을 쌓아서 거기를 이제 일종의 기금같이 구제 계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인데요. 뭐냐면 만약에 책임 보험을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있어서 피해가 그 보험으로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피해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보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럼 피해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저 구제 계정에서 만들어 놓은 구제급여라는 것을 지급을 해서 그 사람한테 뭐 치료비라든지 일반적인 기본적인 생활 같은 것들은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사회보장법입니다. 말하자면 뭐 피해 부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설에 오염 피해가 누가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거나 돈이 없거나 책임을 초과하면 그 피해자에게 일정한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법을 이 책임 보험하고 연계해서 만들어뒀다라고 하는 게 이 제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아주 선명하진 않은데
이제 독일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사람이 법에서 정한 내용, 법들을 잘 지켰으면 좀 그 인간관계를 까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사람이 다들 아시다시피 손해배상 인정을 하려면 사고가 나서 원인 물질이 나오고 그 원인 물질이 이쪽으로 가서 이 사람한테 전달이 해서 이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어야지 완전한 입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전체 과정이 다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중 일부가 입증이 되면 이 사람한테 인간관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환경법에서 인간관계의 이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구제법에서는 여기 2항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사정들이 전체적으로 고려되면 인간관계를 추정해 주자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요. 다만 이제 제가 독일법 이야기한 거는 독일법에서는 그런 추정이 있지만 이 사람이 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면 법을 잘 지켰다는 것만으로 그 추정이 깨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조금 그런 취지이긴 한데 그게 조금 선명하지 않아서 이 법이 정말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혁신적인 규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실제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재밌는 게 이 사건을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불산에 이 사서 사람들이 이제 다친 사건이었는데 공장이 이제 그 해당되는 시설이었습니다. 시설되어서 이제 불화수소가 누출이 됐고요. 이 사람들이 불화수에 노출돼서 입은 그런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소변 검사 같은 거 해보니까 불산이 검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피해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인간관계 입증이 안 된 거 아니냐라고 그쪽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통 불화수소가 누출되었을 때 대피 반경은 소량이 누출됐을 때 밤에는 500m까지 나간다. 근데 이제 원고는 거기서 한 300m에서 500m 정도 떨어져 있고 바람이 그쪽으로 불고 밤에로 접어드는 상황이었으니까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소변에서는 안 나왔지만 보통 이 불화수소는 24시간 이내에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이게 100m 정도까지 나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지리적인 특성과 기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인정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그런 어떤 이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에 따르는 인간관계의 법리가 적극적으로 인정된 최초의 법이 이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오염 피해 구제제도는 책임보험제도와 부재급여 제도로 나누어서 운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책임 한도에 따라서 책임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하거나 국가가 부담하거나 이렇게 나누어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 전보다 제도 도입 후에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환경 산업기술원에서 그 동안에 애를 써줬던 것인데 이제 이런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구제급여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구제급여를 어떻게 산정하고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를 안내해 둔 것입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환경부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실제로는 책임보험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 잘 됐다고 해야 될까?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국장님이 또 설명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잘 됐다고 할지 이게 많이 거뒀는데 사고가 별로 많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이 보험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조금 의미 있게 사용할 거냐 아니면 이걸 재보험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많은 이제 고민들이 환경부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재보험 방식을 손익분담제로 바꿨다든가 아니면 환경 피해 준비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 기업들은 약간 이걸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보험료의 10%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고가 날 때 대비를 해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잘 안 나는데
사고하고 나면 엄청 크게 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 뭐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뭐 기후부의 자료에 따르면 책임보험이 지금 뭐 어느 정도는 잘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환경 분쟁 조정법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한상훈 박사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이제 저희 환경법 학회에서 고민했었던 것이 이 우리가 헌법에 환경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환경 피해 구제보다는 하여튼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고민을 해서 여러 번 제안을 했었는데 뭐 그것의 약간 일부의 구현 형태로 이 제도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작은 뭐 층간 소음이라든지 소음 분쟁 이런 것들을 해결했지 사회 국가적으로 뭐 중요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하고 있던 기능에다가 다른 기능 두 개를 합쳐서 큰 위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원스톱 시스템인데 그 하나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단 조사를 해야지 구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보면 각 법에 환경보건법에 보면 환경영향조사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성면피해구제법에도 건강피해구제제도가 있고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에도 피해구제제도가 있는 건데 그리고 생활화학제품법에도 살생물 제품 피해구제제도가 있는데 이걸 다 합쳐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서를 3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피해 조사를 하는 부서, 그다음에 분쟁을 조정하는 부서, 그다음에 피해를 구제하는 부서 이렇게 3개를 만들어서 돌리자라고 하는 게 법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100명 이내의 사람으로 모이도록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보면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가 있고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가 있고 원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던 조정중개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큰 조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 또한 뭐 보기에는 그림상으로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뭐 상당히 기대할 수가 없지 않은데 여전히 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들이 분쟁 조정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의 그런 과학적인 능력이나 이런 능력들이 뒷받침되어 있느냐에 대한 좀 의문 같은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기능이 이렇게 합쳐져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기구들을 갖다 붙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최근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뒤에 이제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사실 우리의 고민들을 다시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최근에 와서 이제 약간의 법원에서의 전향적인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린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그 기업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문구를 표시해서 그걸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제품에 대해서 결함이 있는데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한 민사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재작년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는 뭐냐하면 원래 정부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허가를 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그 허가를 할 때 그 제품의 사용 용도나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안전한지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런 뭐 독성 시험 같은 걸 면제해가지고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나왔던 주장이었는데 달라진 건 뭐냐면 그전에는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그렇지만 그 정도로 사실 뭐 이걸 어떻게 쓸지 이게 먹으면 이게 이렇게 다친다는 걸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그 정도 안 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해? 이제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는 원래 똑같았거든요. 예전에도 이런 일에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통은 어떻게 끝났었냐 하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고 옛날에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바뀌어서 상실하여 위법하고 공무원의 과실도 인정된다 이렇게 전향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올 국장님 소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 좋다 그러면 정부가 직원에 했던 것이 위법하다는 걸 인정할게. 그러니까 그 위법하다는 전제하에서 구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외국의 참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죠, 그죠?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따라 있는데 국가가 그것을 그냥 구제를 해주면 국가는 그 사람한테 구상을 해서 그 돈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도 구제를 안 해주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더 책임을 지는 사람한테 제대로 책임을 물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뭐 외국의 탈레도마이드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도 보면 그 사건 자체의 규모 자체가 그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걸 구제를 해줄게. 구제를 해주는 대신에 여기 대해서 더 이상 너무 문제 삼지 마라. 그러니까 이 정도에 대해서는 너희가 끝까지 책임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방식의 문제 해결이 될지는 아마 조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여러 선생님들 계신데 제가 이제 앞으로 지금 토론에서 논의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조금 열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제도들이 많이 보완이 됐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사회의 환경 피해에 대한 구제 제도는 정말 많이 좋아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의문 다시 한번 가져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법학에서 이야기하는 규범적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규범적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과 과학적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냐면 과학자님들은 과학적 인과관계가 있는데 왜 법관들은 규범적 인과관계라고 하는 걸 들어서 구제를 안 해주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 사실은 규범적 인과관계라고 하는 이 틀은 오히려 과학적으로 안 되는데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날 발달되어 있는 역학적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과 규범적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화해해서 만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우리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위법해야지 배상해준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어떻게 깰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현재 보면 이 오늘의 이 기후의 환경 피해 문제는 이제 기후 위기 상황에서 기후 적응에 따른 그런 여러 재난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보존해 줄 거냐 하는 문제로 앞으로 더 커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산불 같은 피해 같은 게 그런 것인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 구제급여 아까 제가 이제 사회보장적인 지원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제급여를 지원해주는 받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어디 붙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너무 많이 들이면 재정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고민되는데
역으로 그래서 우리 결국은 기금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정당성 확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쟁점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도 기업들한테 돈을 내라고 해가지고 그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지원이 충당이 안 되니까 그 돈을 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체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이번에 줄 테니까 이제는 더 이상 좀 문제 삼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만약에 그거를 그렇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뭐 침해 이런 문제들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당성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실은 지금 말하는 환경 피해라고 하는 건 계속 우리 사람의 피해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환경 피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연의 피해, 자연의 복원 이런 것을 포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umweltschadensgesetz라고 해서 환경 손해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환경 사고로 환경 손해를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자연을 복원하도록 정부에서 명령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자연에 대한 복원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앞으로는 약간 이런 어떤 환경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법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전달하면서 간략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